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있는 그대로 혹은 정성을 다해 재구성하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시청해주시며 쌓인 소중한 수익금 일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흙바닥에 엎드려 밭농사를 지으며 거친 손으로 5남매를 키워낸 70살 시어머니입니다. 위아래로 딸 넷은 진작에 치워버렸지만 제 가슴에 가장 큰 돌덩이로 남아있던 건 40이 훌쩍 넘도록 장가갈 생각조차 못하던 착하고 맹한 아들놈이었습니다. 시골 구석에서 농사짓는 늙은 부모에 번듯한 직장도 없이 과수원 일을 돕는 아들에게 시집 오겠다는 한국 여자는 당연히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평생 땅을 파서 모은 피 같은 돈을 탈탈 털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22살, 제 막내딸보다도 한참 어린 베트남 처녀 티엔을 저희 집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돈 주고 어린 신부 사왔다고 뒤에서 흉을 보든 말든 제 눈에는 그저 가난한 시골집으로 시집와준 그 어린 새아기가 한없이 예쁘고 짠했습니다. 처음 시집 오던 날, 티에는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고 서툰 한국말로 수줍게 말했죠. 어머니, 저 한국말 서툴러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농사일도 제가 다 도울게요. 그 예쁜 마음씨에 저는 눈물을 훔치며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고, 아니다. 넌 이 시골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우리 집 복덩이야. 고개 숙이고 살 필요 없다. 고생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밥 잘 먹고 예쁘게 살기만 해라. 그렇게 살가웠던 며느리가 시집 온 지 1년 만에 임신을 했을 때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행여나 귀한 손주가 잘못될까봐 며느리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애지중지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다 바치고 만삭인 며느리 대신 온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과수원 일을 도맡아 했죠. 제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손주를 볼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떡두꺼비 같은 핏덩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저희 가족의 행복은 그날을 기점으로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며느리 티엔이 마치 딴 사람처럼 완벽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웃음이 많고 싹싹하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며느리는 아기가 젖을 달라고 앵앵거려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하루 종일 안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밭에서 땀범벅이 되어 돌아온 제가 허겁지겁 손부터 씻고 우는 손주를 달래며 기저귀를 갈 때도 며느리는 불 꺼진 방구석에 누워 그저 멍하니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타국에서 애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왔으려니 몸이 덜 회복되어 그러려니 하며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기막힌 방광은 한 달이 지나고 100일이 다 되어가도록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엌에는 아침에 제가 차려주고 나간 밥상이 다 말라 비틀어진 채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고 손주는 안방 바닥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안방 문을 벌컥 열어젖혔을 때 며느리는 퀭한 눈으로 핸드폰 화면만 노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애미야, 애가 이렇게 숨 넘어가게 우는데 넌 귓구멍이 막혔냐?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대체 그놈의 핸드폰으로 누굴 쳐다보느라
네 새끼 우는 것도 못 본 척을 해. 제 호통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품속에 휙 감추더니 저를 향해 알 수 없는 베트남어를 신경질적으로 내뱉고는 이불을 푹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한 아들놈을 붙잡고 가슴을 치며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무슨 식모냐? 나도 하루 종일 밭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오는데 집에 오면 며느리 밥 차려 바치고 손주 기저귀까지 다 갈아야 해. 네 마누라는 애미 자격도 없는 애야. 도대체 누굴 상전으로 모시려고 저런 철없는 것을 비싼 돈 주고 데려왔는지 내면에 못 살겠다. 제 기가 막힌 하소연에 아들놈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제 속도 모르고 아내 편만 들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 제가 아직 어려서 타국 생활이 적응도 안 됐는데 애까지 낳아서 우울증이 심한가 봐. 나도 답답해 미치겠지만 어떡해. 애 봐줄 친정엄마도 없이 저 혼자 덩그러니 와 있는데 엄마가 조금만 더 참아줘. 아들의 그 철없는 말에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자식놈 앞에서 차마 대놓고 소리는 못 지르고 방으로 돌아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혼자 벽을 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참으라고? 내가 피 같은 내 돈 주고 며느리를 사와서 평생 저 어린 것 뒷바라지나 하다가 죽으란 말이냐? 속에서 천불이 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아들놈한테 시집와준 각시고 핏덩이 같은 내 손주 애미인데. 저는 다음 날 아침 홧김에 내뱉었던 모진 말들을 억지로 삼키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젖먹이는 산모가 제때 못 먹으면 애기한테 좋을 게 하나 없다는 생각에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싱싱한 홍합을 사다가 뽀얗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애미야, 국 뜨거울 때 얼른 나와서 좀 먹어라. 너 안 먹으면 애기 젖도 안 돌아. 조심스레 안방문을 두드려봐도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부스스한 모습으로 기어나온 며느리는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안 하더군요. 그저 퀭한 눈으로 밥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핸드폰을 쥐고는 베트남어로 된 화면만 정신없이 넘겨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제 인내심도 바닥을 보였습니다. 너 대체 그놈의 핸드폰에 뭐가 들었길래 시어미가 말을 해도 듣는 척 마는 척이냐?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르고 어른 무서운 줄도 알아야지. 너 베트남 친정에서도 부모 앞에서 이랬어? 제 날선 목소리에 며느리는 핸드폰을 쥔 손을 바르르 떨더니 끝내 밥 한 술 뜨지 않고 다시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태도에 기름을 부은 건 이웃집 박씨 할망구였습니다. 평소 입이 싸기로 소문난 그 양반은 제가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와 속을 긁어대곤 했죠. 이보게 김씨댁, 자네 며느리 말이야. 요즘 통 밖으로 안 나온다며. 내 말 똑똑히 듣게. 요즘 국제결혼해서 온 애들 중에 한국 국적 따려고 연기하는 애들이 대반이야. 아니면 친정에 돈 보내달라고 시위하는 걸 수도 있고. 자네 아들놈 고생해서 번 돈, 그 어린 며느리가 베트남으로 몽땅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우리 애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며 펄쩍 뛰었지만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과 박씨 할망구의 독설이 묘하게 겹쳐지면서 제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부터 며느리가 아들놈한테 자꾸 베트남에 돈을 좀 보내야 한다고 조르던 게 생각났습니다. 아들놈은 장모님 댁이 좀 어려운가 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다 저희 부부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돈을 갉아먹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못 이기는 척
며느리가 두고 간 핸드폰을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화면 가득한 베트남어는 하나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며느리가 어떤 젊은 남자와 화상통화를 하며 펑펑 울고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제 눈앞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방구석에서 핸드폰만 보며 울고 불고했던 게 남편 몰래 베트남 남자랑 연락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국리를 하느라 그랬던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가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더니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왜 마음대로 봐요? 이거 제 비밀이에요. 며느리는 한국말이 서툰 와중에도 화를 내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 서슬퍼런 반항에 제 이성도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비밀? 너 지금 시어미를 밀쳤냐? 그래, 비밀이 참 많기도 하겠지. 베트남에 딴 놈 숨겨두고 우리 집 돈 빼돌리려고 그 난리를 친 거야? 이 발칙한 것, 당장 네 나라로 짐 싸서 꺼져! 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안방에 있는 며느리의 짐가방을 거실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진 짐가방과 흩어진 아기 옷가지들 사이에서 며느리 티에는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오해라고 비밀이라고만 외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며느리가 그 순간에는 왜 그리도 가식적으로 보이던지요. 그때 마침 과수원 일을 마친 아들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안과 울부짖는 아내, 그리고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번갈아 보며 아들놈은 새파랗게 질려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티엔, 왜 그래? 왜 울어?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너 똑똑히 봐라. 네가 평생 모은 돈 탈탈 털어 데려온 네 마누라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방구석에 처박혀서 베트남에 있는 딴 놈이랑 화상통화하면서 질질 짜고 있더라. 우리 집 돈 빼돌려서 그놈 지려고 장모 핑계대며 돈 보내달라 한 거 아니냐? 이 화상아. 제 서슬퍼런 고함에 아들놈은 충격을 받은 듯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티엔을 바라보았습니다. 티엔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들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오빠, 내 말 믿어줘요. 어머니 오해해요. 서툰 한국말로 가슴을 쾅쾅 치며 억울해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 베트남 놈 얼굴 보면서 눈물 콧물 다 짜는 걸 내 눈으로 봤다고. 당장 인연 핸드폰 빼앗아서 확인해봐라. 어떤 놈이랑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 당장 눈으로 확인하란 말이야. 아들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티엔의 품에 꼭 쥐어진 핸드폰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를 감싸고 돌았을 놈이었지만 베트남에 있는 딴 남자라는 말에는 아들놈 역시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티엔의 손에서 핸드폰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티엔은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습니다. 오빠, 안 돼. 보지 마. 제발 보지 마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모습이 제게는 빼도 박도 못할 바람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아들놈은 티엔을 밀쳐내고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잠금이 걸려 있자 아들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비밀번호 풀어! 당장 풀어! 티엔은 바닥에 엎드린 채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지금 풀면 안 돼요. 나중에 다 말할게요. 지금 당장 안 풀면 너 오늘부로 내 아내 아니야.
당장 풀어! 아들의 모진 다그침에 결국 티에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풀었습니다. 아들은 화면 가득한 베트남어 메시지들과 사진들을 거칠게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 뒤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훔쳐보았죠. 그런데 핸드폰을 넘겨보던 아들의 손길이 어느 한순간 뚝 멈추었습니다. 화면 가득한 어떤 사진과 길게 적힌 글을 번역기 앱에 복사해 넣는 아들의 얼굴이 시간이 갈수록 하얗게 질려가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기괴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아들의 눈에서 툭 떨어져 핸드폰 화면 위로 번졌습니다. 아들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반응에 당황하여 아들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왜 그래? 그놈이 뭐라더냐? 돈을 더 보내달라더냐? 아니면 도망치자더냐? 왜 말을 못해? 제 고함에 아들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번역기가 켜진 핸드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티엔이 연락하던 그 남자, 베트남에 있는 티엔 친오빠예요. 친오빠? 그래, 오빠라 치자. 근데 왜 몰래 연락을 하고 우리 돈을 빼돌리려고? 제 억지스러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장모님이 티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대요. 100일 전에 애 낳고 조리원에서 막 나왔을 그때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순간 둔기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왜 여태 말을 안 해? 왜 방구석에서 혼자? 엄마랑 나랑 첫 손주 안고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데 티엔이 자기 나라 풍습에 갓난아기 있는 집에 초상 치른 이야기 꺼내면 아기한테 부정탄다고. 그리고 우리 집 잔칫집 분위기 망치기 싫다고 지 혼자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피 끓는 외침이 텅 빈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장례식 갈 비행기표 끊어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티엔 친오빠가 장례식장에서 화상통화로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보여준 건데 그걸 100일 동안 혼자 숨죽여 보면서 이 어린 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냐고요. 돈 보내달라고 한 것도 장례식 치를 돈이 없어서 친오빠가 빚을 냈다는 소리에 어떻게든 오빠 도와주려고 그랬던 건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애를 내쫓으려고 해요. 아들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제 2다리의 힘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털썩.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타국에 시집와서 핏덩이를 낳자마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도 혹여나 시댁 식구들 기분 망칠까봐 100일 동안 혼자 숨죽여보며 그 어린 것이 홀로 견뎌냈을 지독한 슬픔과 고독이 그제야 제 뼛속 깊이 사무쳐 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던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무릎으로 기어 티엔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웅크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끄끄대는 그 작은 어깨를 제 2팔로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의 앙상한 몸은 가을비 맞은 새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 불쌍한 내 새끼야. 내가 미쳤지. 내가 짐승만도 못한 늙은이야.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 긴 시간을 혼자 참았어. 이 모진 시어미가 눈이 멀어서 널 잡았구나.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제 품에 안긴 티에는 그제야 겹겹이 억눌러왔던 울음을 활화산처럼 터뜨렸습니다. 한국에 시집와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운 적 없던 아이가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요. 서툰 한국말과 베트남어가 뒤섞인 그 처절한 울부짖음에 제 억장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놈 역시 저희 고부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티엔의 손을 쥐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며느리의 뺨을 제 거친 손바닥으로 연신 닦아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울어라, 티엔. 참지 말고 네 목에서 피가 나도록 소리내서 울어. 아기한테 부정탄다는 그딴 미신이 다 무슨 소용이야. 네 친정엄마 가시는 길 우리 집에서 떳떳하게 향 피우고 곡소리 내서 모셔드리자. 오빠가 장매비로 빚을 냈다고? 걱정 마라. 내가 과수원 귀투미를 팔아서라도 네 친정엄마 묘자리 제일 좋은 곳으로 해드릴 테니까. 제 말에 티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퉁퉁 부은 동그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안에는 친정엄마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과 모진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대신 알 수 없는 묘한 안도감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마른 손을 꽉 쥐고 제 볼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네 엄마가 널 내게 보내고 안심하고 가셨나 보다. 티엔, 이제부터는 내가 네 친엄마야. 네가 타국 땅에서 서러울 일 없게 내가 내 남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랑 내 귀한 손주 지켜줄 테니까. 제발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그날 밤 저희 집 거실에서는 때 아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보내온 안사돈 어른의 사진을 인쇄해 작은 교자상 위에 올려놓고 제가 아침에 끓여두었던 미역국과 갓 지은 하얀 쌀밥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저희 세 식구는 밤이 새도록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진 속 안사돈 어른은 티엔을 쏙 빼닮은 선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걱정 말고 편히 가 있어. 우리 티엔이는 이제 내 막내딸로 가슴에 품고 살랍니다. 속으로 수백 번 약속을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마자 저는 흙 묻은 몸빼바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 가장 먼저 읍내 농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생 과수원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모아두었던 제 비상금 통장을 해지하고 올해 과수원 수확으로 받은 목돈까지 모조리 긁어모아 아들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당장 은행 가서 베트남 처남한테 이 돈 다 붙여라. 빚낸 거 이자까지 싹 다 갚고 사돈 어른 묘비도 베트남에서 제일 좋은 돌로 세워드리라고 해. 장모 가는 길에 사위가 이 정도 노릇도 못하면 그게 사람 새끼냐. 아들놈은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돈을 송금받은 베트남의 티엔 친오빠에게서 화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의 친오빠는 엉엉 울며 한국말로 서투르게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푸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티엔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저 이 은혜 평생 안 잊고 다 갚을게요. 저는 며느리의 앙상한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은혜는 무슨 놈의 은혜야. 넌 이제 내 딸이다. 친정엄마 묘자리 쓰는데 애미가 이 정도 보태주는 게 대수라고. 이제 돈 걱정일랑 훌훌 털어버리고
네 마음부터 챙겨. 그날 이후 우리 집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티엔에게 일절 집안일과 육아를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는 지금 핏덩이 낳고 산후조리도 못한 데다 맘고생으로 삶을 치른 몸이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넌 뼈마디 아물 때까지 방에서 푹 쉬어라. 저는 밤마다 젖을 달라고 우는 손주를 아예 제 방으로 데려와 안고 잤습니다. 낮에는 과수원 일을 하고 밤에는 핏덩이를 돌보느라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천근만근이었지만 캄캄한 방구석에서 홀로 지독한 슬픔을 삼켰을 며느리를 생각하면 이깟 수고로움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오히려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손주의 얼굴을 볼 때면 티엔이 그 지옥 같은 슬픔 속에서도 이 예쁜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그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며칠 뒤 마당에서 기저귀를 널고 있는데 또다시 담장 너머로 밉상인 이웃집 박씨 할망구가 얄미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아고 김씨, 며느리가 아직도 방구석에서 안 나온다며. 거봐,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벌써부터 시어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거 아니여? 당장 기선제압을 혀. 예전 같았으면 귓등으로 듣고 속을 끓였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널고 있던 젖은 기저귀를 냅다 바가지에 집어던지며 박씨 할망구를 향해 사자후를 터뜨렸습니다. 시끄러워! 남의 집 귀한 며느리한테 어디서 함부로 혓바닥을 놀려! 우리 티엔이가 얼마나 짠하고 예쁜 혀분데 어디다 대고 헛소리 이간질이야! 한 번만 더 내 며느리 흉보고 다니면 이 빨래방망이로 그 주둥이를 확 다 엎어버릴 테니까 당장 꺼져! 제 불호령에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박씨 할망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제 세상 천지가 다 우리 며느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저만은 끝까지 이 아이의 거대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던 제 불호령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티엔이 조용히 걸어나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그동안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그 어둡고 불안했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티엔은 마당으로 내려와 제가 널고 있던 젖은 기저귀를 자기 손으로 조심스레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다 울었어요. 다 쉬었어요. 이제 제가 할게요. 제가 놀라 기저귀 바구니를 뒤로 빼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아직 안 돼. 산후조리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뼈마디에 바람 숭숭 든다. 어서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어. 하지만 티에는 제 거친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친엄마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어머니 친딸 할 거예요. 엄마가 밖에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친딸이 어떻게 방에만 누워 있어요. 저 이제 진짜 괜찮아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다시 눈부신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은 티에는 원래의 그 밝고 싹싹하던 며느리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듬직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콧노래를 부르며 밥을 안 치고 제가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 작은 수첩에 삐뚤빼뚤한 한국어로 열심히 적어가며 곧잘 따라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아기가 낮잠을 잘 때면 제 반이라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과수원으로 쪼르르 달려와 제 손에 들린 호미를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물 드세요. 이거 제가 다 맬게요.
한국말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밤마다 아들놈을 붙잡고 모르는 단어를 묻고 또 묻더니 이제는 제법 한국말로 농담까지 던지며 저를 웃게 만들었죠. 동네 사람들도 싹싹하고 예의 바른 TN의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제게 혼쭐이 났던 이웃집 박씨 할망구도 과수원에 새참을 이고 오는 TN을 보며 멋쩍은 표정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김씨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저런 복덩이가 어디서 굴러들어왔대. 우리 집 며느리는 명절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자네는 며느리 덕에 늙어서 아주 호강하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TN이가 보통 며느리여? 내 배합 하나는 내 막내딸이여, 막내딸.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흘렀습니다. 제 귀한 손주는 TN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포동포동하게 걸음마를 시작했고 아들놈도 예쁜 마누라와 자식 덕에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행복에 겨워 제 늙은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과수원 일과 육아를 병행하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사다리 위로 올라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사과를 따던 제가 그만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3미터 아래 흙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코를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하얀 병원 천장이 제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허리 아래로는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었고 꼼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대 곁에는 핏덩이 손주를 등에 업은 며느리 TN과 넋이 나간 아들놈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입에서 나온 진단 결과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척추뼈가 심하게 골절되면서 신경을 눌렀습니다. 당장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는 미급한 상황이라 큰 수술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술이 잘 끝난다고 해도 걷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 기나긴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니, 수술비라니요. 저는 며느리의 친정엄마 장례비와 묘자리를 마련해 주느라 평생 모은 비상금을 통장 바닥까지 싹 다 긁어서 베트남으로 보낸 상태였습니다. 과수원 수입은 아직 멀었고 아들놈이 버는 월급으로는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습니다. 그깟 돈 몇 푼 아끼자고 무리해서 사다리에 올랐다가 제 자식들 앞길을 틀어막는 끔찍한 짐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술은 무슨 얼어 죽을 수술이냐? 당장 퇴원수소 밟아라! 저는 눈물을 쏟을 힘도 없이 아들놈을 향해 모질게 소리쳤습니다. 내 나이 70인데 걸으면 얼마나 더 걷겠댔다고 그 큰 돈을 들여! 그냥 진통제나 몇 알 타서 집에 갈 테니까 당장 의사한테 말해. 핏덩이 안고 사는 너희들 빚더미에 앉는 꼴 애미는 두 눈 뜨고 못 본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나아. 아들놈은 제 바지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빚을 내든 뼈를 팔든 수술비 마련해 올 테니까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요. 네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구해? 안 그래도 쪼들리는 살림에 나 하나 살자고 내 새끼들 길바닥에 나한테 만들 일 있냐? 당장 나 없고 집으로 가! 제가 발악하듯 고함을 치며 링거 바늘을 확 뽑아버리려던 그때였습니다. 곁에서 숨죽여 울고 있던 며느리 TN이 침대 앞으로 다가와 링거를 쥔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TN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매서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죽는다는 말 절대 하지 마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병실을 울리는 티엔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돈 걱정은 왜 어머니가 해요? 저 젊어요. 이제 젖도 뗐고 한국말도 잘해요. 제가 내일부터 당장 읍내 공장 가서 일할게요. 밤에 식당 가서 설거지도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살아야 해요. 어머니가 제 친엄마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딸이 엄마 돌보는 거, 엄마 수술비 버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베트남 엄마처럼 저 두고 먼저 도망가면 저 어머니 절대 안 용서할 거예요. 시집 온 지 갓 2년 된 23살의 어린 며느리가 갓난쟁이를 업고 시어미 수술비를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그 처절하고 당찬 외침에 저는 그만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티엔의 단호하고도 처절한 외침에 저는 결국 고집을 꺾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장장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하반신의 감각이 돌아오고 다시 제 발로 걷기 위해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재활치료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티에는 제 병상 앞에서 눈물로 맹세했던 그 약속을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른 아침 아들놈이 과수원 일과 읍내 막일 투잡을 뛰러 나가면서 핏덩이 손주를 이웃집 아주머니께 맡기면 티에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읍내 외곽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종일 서서 무거운 쇳덩이를 조립하는 고된 공장일이 끝나면 밤에는 읍내에서 가장 바쁜 고깃집 불판 닦기와 설거지 알바까지 뛰었습니다. 23살의 가녀린 몸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어 병실의 불이 다 꺼질 무렵이면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땀과 고기 기름 냄새에 쩐 티엔이 파김치가 든 몸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 자고 있었어요? 다리 아픈 건 좀 어때요? 피곤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제 얼굴만 보면 해벌쭉 웃으며 병상 옆에 바짝 다가와 앉는 그 가여운 얼굴. 저는 억장이 무너져 티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닿은 며느리의 손등과 손바닥의 감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놀라서 병실 보조등을 켜고 티엔의 두 손을 펼쳐본 순간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보들보들하던 티엔의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거운 부품을 나르다 까진 상처들과 고깃집 독한 세제에 짓물러 터진 습진, 그리고 벌겋게 부어오른 화상 흉터들이 그 작은 두 손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손이 이 지경이 되도록 일을 하면 어떡해. 장갑도 안 끼고 했어? 이거 쓰라려서 밥숟가락이나 제대로 들겠냐. 제가 가슴을 치며 울자 티에는 황급히 굽은 손가락을 등 뒤로 감추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오늘 공장 반장님한테 저 일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고깃집 사장님이 월급도 조금 더 쳐줬어요. 어머니, 수술비 걱정 마요. 제가 다 벌어올 수 있어요. 돈이 대수냐? 네 몸이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넌 애 낳은 지 2년도 안 돼서 뼈마디도 다 안 굳은 애야. 내일부터 당장 일 다 때려치워. 수술비 못 내면 내가 이 병원에서 기어나가서라도 어떻게든 할 테니까 당장 그만둬. 제가 소리 높여 화를 내자 티에는 제 거친 두 손을 꽉 움켜잡고는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문질렀습니다. 어머니, 손도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평생 우리 남편 키우느라 고생해서 어머니 손도 다 삼처투성이잖아요. 어머니가 저 친딸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딸이 엄마 밥값 벌 차례예요. 우리 베트남 엄마는 내가 돈 벌어서 호강시켜주기도 전에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 두고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며느리의 그 깊고 시린 진심 앞에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흉터투성이가 된 며느리의 두 손을 제 얼굴에 묻고 소리 죽여 엉엉 울 뿐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시작된 재활치료는 그야말로 뼈를 깎고 생사를 찢는 듯한 지옥이었습니다. 마비되었던 신경을 깨우고 굳어버린 근육을 억지로 늘리는 과정은 늙은 몸이 감당하기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일어서려는 순간 허리와 다리를 타고 번지는 끔찍한 통증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나 도저히 못하겠어.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 차라리 날 죽여줘.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바닥을 치며 악을 쓰는 저를 보며 간호사들도 안타까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뇌리를 스치는 것은 고깃집 불판에 대어 붉게 짓무른 TN의 두 손이었습니다. 내 가여운 막내딸이 번 피 같은 돈으로 받는 치료인데 내가 아프다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을 하도 깨물어 피딱지가 앉을 정도였지만 억지로 평행봉을 부여잡았습니다. 밤이 되어 TN이 파김치가 된 몸으로 병실에 오면 저는 아무리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활짝 웃으며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TN은 퉁퉁 부은 제 다리를 밤새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리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최고로 멋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면 우리 다 같이 과수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재활을 버텨낸 지 꼬박 6개월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공장이 쉬는 주말이라 온 식구가 치료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부축을 받으며 평행봉 사이에 선 저는 TN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할 수 있어요. 저기 우리 예쁜 손주가 할머니 걷는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머니, 한 발만, 딱 한 발만 떼어봐요. TN이 손주를 안고 눈물 글썽인 얼굴로 응원했습니다. 저는 평행봉을 쥔 두 팔에 체중을 싣고 오른쪽 다리를 바닥으로 꾹 내디뎠습니다. 쿵! 제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 찌릿한 감각과 함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부축하던 손을 조심스럽게 놓았음에도 제 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우뚝 선 것입니다. 아이고, TN아, 애미가 섰다. 내가 내 두 발로 섰어. 제가 아이처럼 엉엉 울며 소리치자 TN은 안고 있던 손주를 아들놈에게 넘기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들놈도 달려와 제 다리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고 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적처럼 두 발로 일어선 그날 이후 제 회복 속도는 의사도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병원 복도를 수백 번씩 오가며
악착같이 걷는 연습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휠체어 없이 무사히 퇴원을 하여 그리웠던 저희 집 마당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티엔이 예전처럼 작업복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낡은 가방을 매려는 찰나 저는 지팡이를 짚고 다가가 며느리의 가방을 휑 빼앗아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장 그 공장이랑 고깃집에 전화해서 오늘부로 그만둔다고 해라. 이제 내 몸은 내가 거뜬히 건사할 수 있으니 넌 집에서 애기나 보고 푹 쉬어. 어디 그 집 물은 손으로 또 쇳덩이를 만지고 세제통에 손을 담그려고 그래. 제가 호통을 치자 티에는 당황하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우리 병원비 빚 남았잖아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며느리의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빚은 무슨 놈의 빚?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아들놈 시켜서 과수원 귀퉁이밭 떼기 좀 팔아서 싹 다 갚아버렸다. 이제 돈 걱정일랑 하덜덜 말고 이 애미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동안 골았던 네 몸이나 챙겨.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너 다시는 그 험한 공장에 못 보낸다. 제 단호한 엄포에 티에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홀로 짊어졌던 무거운 가장의 짐을 비로소 내려놓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저는 남몰래 읍내 여행사를 들락거렸습니다. 제게는 다리가 다 낫자마자 기필코 해야만 하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식구가 거실에 모여 있을 때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와 티엔의 무릎 위에 무심하게 툭 얹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용돈이에요? 티엔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아이의 두 눈이 화들짝 놀란 듯 커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베트남행 비행기 티켓 3장이었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티엔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왕복 항공권이었죠. 제가 지팡이의 의지에 며느리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티엔아, 우리 고향 가자. 네 친정엄마 산소에 가자꾸나. 티엔은 숨을 헉 들이마시며 티켓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진짜요? 진짜 우리 고향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가고 말고. 네가 이 애미 병수발 들고 똥오줌 받아내느라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3년 상을 치르도록 그 고개 한 번을 못 넘어갔잖아. 내가 이 2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사돈어른 못자리에 찾아가서 내 막내딸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넙죽 엎드려 절부터 올리겠다고 맹세했어. 그토록 억누르고 참고 살았던 티엔의 그리움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티켓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우는 티엔의 모습을 보며 저와 아들놈 역시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다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 도착한 베트남. 오토바이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시골길을 차로 한참을 달려서야 마침내 티엔의 고향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덥수룩한 인상의 젊은 청년이 맨발로 뛰어나와 티엔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화상 전화로만 보았던 티엔의 친오빠였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엉엉 울더니 티엔의 오빠가 제 앞으로 다가와 베트남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 살려주시고
우리 엄마 묘지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안 잊겠습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지팡이를 짚고 몸을 숙여 청년의 어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일어나게. 가족끼리 은혜는 무슨 놈의 은혜야. 우리 예쁜 막내딸 오빠면 내게도 아들이나 짐배 없는 핏줄이여. 우리는 짐을 채 풀기도 전에 다 함께 TN 어머니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올라간 언덕배기에는 제가 한국에서 보냈던 돈으로 아주 반듯하게 세워진 대리석 묘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묘비를 보자마자 TN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무더미로 엎어졌습니다. 엄마, 나왔어. 나 한국 엄마랑 남편이랑 같이 왔어. 엄마, 보고 싶었어. 묘비에 얼굴을 비비며 울부짖는 며느리의 굽은 등을 보며 저 역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아들놈에게 넘기고 묘비 앞으로 다가가 성치 않은 다리를 굽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바닥에 엎드려 사돈어른께 깊고 긴 큰절을 올렸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우리 TN이 부족한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 이 아이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만 사돈이 못다한 엄마 노릇, 이제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 하겠습니다. 우리 TN이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일 없게 이 어미가 끝까지 지킬 테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제 기도가 끝나자 TN이 제 품으로 파고들며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남국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저희 고부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 집에는 더 이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지팡이 없이 두 발로 거뜬히 일어나 밭일을 나갑니다. 그리고 해질녘 마당에 들어서면 맛있는 찌개 냄새와 함께 TN이 쪼르르 달려나와 제 품에 와락 안깁니다. 어머니, 오늘 과수원에서 안 힘들었어요? 나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서 오늘 내가 끓여봤는데 얼른 와서 간 좀 봐줘요. 오냐, 내 예쁜 막내딸. 냄새만 맡아도 기가 막히네. 우리 똥강아지 손주도 밥 먹을 준비 다 됐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국인 며느리.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오해투성이로 시작한 인연이었지만 이제 TN은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핏줄로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쏟아낸 눈물과 땀방울이 모여 단단해지는 것임을 저는 TN을 통해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제 길고 험난했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참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진심이 숨겨져 있는지 한 번쯤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저희 집처럼 눈부시고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